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 둘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사람이라는 동물이 이렇게까지 추악하고 쌍스러울 수가 있구나 깨닫게 된 사건이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인테리어를 전공했습니다. 옷이며 액세서리 같이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집이나 식당이나 회사 등 각각의 용도에 알맞게 가구를 맞추고 배치하고 사소한 소품들의 구색을 맞추는 일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흔한 친척도 없이 외동으로 자란 저는 언니나 오빠에게 대학교 생활을 들을 만한 기회가 없었고 그만큼 대학교에 대한 로망은 컸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비싼 돈 내고 듣는 수업에 지각 한 번 한 적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학생회도 들어가고 과대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가장 기대했던 건 사실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내 전공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할 수 있다는 건 활동적인 저에게는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제 전공을 고를 때보다 동아리를 고를 때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동기와 함께 어떤 동아리를 들어갈지 고민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 특성상 건축과와 같은 수업을 듣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사실 제가 입학하자마자 반한 잘생긴 선배가 건축과에 있었습니다. 그 선배와는 두 개의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이 있는 날은 일부러 옷도 더 신경 쓰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가곤 했습니다. 선배는 수업에 단 한 번도 늦은 적 없이 항상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항상 반듯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가벼운 셔츠를 입고 주로 청바지를 즐겨 입었는데 그 옷차림마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게다가 웃는 모습은 어찌나 예쁜지 일부러 그 선배보다 앞쪽에 앉아서 몰래 뒤돌아서 훔쳐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우연히 선배가 어떤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는지 엿듣게 되었습니다. 호성아, 밥 먹었냐? 우리 밥 먹고 당구 치러 갈 건데 같이 가자. 밥 아직 안 먹었는데 나 동아리 때문에 가봐야 돼. 너희들 먼저 먹어. 또 동아리야? 그놈의 동아리는 무슨 맨날 모이냐? 아, 주말에 요양병원 어디로 갈지 정해야 한단 말이야. 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봉사 동아리 애들은 봉사를 못해서 안달난 천사들인가? 봉사 동아리? 제 머리에 그 5글자가 콕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봉사라는 걸 해본 적이 있던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다 떠오른 흐릿한 기억은 고등학생 때 봉사 점수를 채우기 위해 동네 어린이집에 며칠 나갔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일도 아이들이 하원한 늦은 오후나 아이들이 없는 주말에만 잠깐 장난감 청소를 하거나 교실 바닥을 닦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래,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봉사를 해보겠어 하는 이상한 합리화를 하며 그날 수업을 모두 마치고 봉사 동아리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지원자가 저밖에 없던 인기 없는 동아리라서 간단한 면접만 봤습니다. 지원 동기를 묻길래 차마 잘생긴 선배를 따라왔단 말을 할 수 없어서 값진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회장과 부회장 선배는 그 말도 안 되는 대답이 썩 마음에 들었는지 그 경험을 빨리 시켜주겠다며 주말에 학교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주말에도 그 선배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만으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드러나는 짧은 청스커트에 긴 머리를 예쁘게 빗고 엄마가 쓰시던 마스카라도 빌려 살짝 칠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희는 곧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잘생긴 선배의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맨날 몰래 웃는 얼굴을 훔쳐보려고 앞자리에만 앉아서 몰랐는데 뒤에서 본 선배의 어깨는 참 넓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혼자 설레는 마음으로 뒷모습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가 몸을 휙 돌리더니 의자 등판에 팔을 올리고 턱을 괴더니 절 쳐다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1학년?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수업 듣지? 네, 맞아요. 잘 됐네. 친하게 지내자. 오늘 잘 부탁해. 세상에 맙소사. 제 심장 소리가 소리로 들렸다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 전부 귀를 먹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정한 말을 하며 씩 웃는 선배를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오늘 잘 부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쯤 달려서 저희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요양원은 제 평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는데 다른 선배들은 익숙하다는 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갔고 난생 처음 본 요양원의 모습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시설이며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웬만한 병원보다도 더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 제가 갔던 그 요양원은 규모도 크진 않긴 했지만 지금보다 아주 많이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일하시던 직원분들이 반갑게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선배들도 익숙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레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며 그간의 안부도 묻고 안마도 해드리고 과일도 깎아드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물쩡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저를 보며 씩 웃더니 화장실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잠시만요 하며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 두리번거리는데 할머니께서 그만 그 자리에서 서 계신 채로 이를 보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 때문에 화장실에 못 가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잘생긴 선배가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잠깐만 계세요. 제가 도우미모 불러올게요.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주변에 계시던 도우미분을 불렀고 도우미분은 아이고 할머니 또 바지에 싸셨네. 또 목욕해야겠네 하며 익숙한 듯 할머니를 모셔갔습니다. 선배는 어디선가 걸레를 가져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자 선배가 차분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할머니께 가봐. 선배 말대로 할머니와 도우미분을 따라가니 다른 여자 선배 한 명과 함께 할머니 목욕 채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학생 처음이라던데 많이 놀랐죠? 우리 할머니가 자주 이러셔요. 제가 빨리 봤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네? 아니요. 제가 화장실을 못 찾아서 그만. 어이구 처음 왔는데 화장실을 바로 찾으면 그게 이상하지. 저는 도우미분과 여자 선배를 도와서 할머니 목욕을 시켜드리고 옷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이토록 보살핀 적이 없어 제 손길이 제가 느끼기에도 어색했는데 할머니는 내내 아이처럼 웃고 계셨습니다. 옷을 다 입으신 할머니는 색종이 뭉치를 가져오셨고 여자 선배는 익숙하게 할머니와 같이 종이 접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따라서 종이를 접었습니다. 학도 만들고 종이배도 만들고 개구리도 만들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틈에서 요양원에서 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어르신들 입맛에 맞춰서 그런지 간이 심심하고 야채가 많은 식단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는 뒷마당에 모여 빨래를 하는데 잘생긴 선배가 비닐봉지를 흔들며 오더니 아이스크림을 나눠줬습니다. 저도 하나를 받아들고 먹으려는데 선배가 제 옆에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힘들지? 아니요. 조금? 처음이라 낯설고 어려울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냥 내 할머니다, 내 할아버지다,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니까. 네?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어렵지. 근데 그냥 어느 순간 되더라고.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선배는 고개를 갸웃하는 채 머리를 쓰다듬더니 산책 나오신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저 남자와 꼭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겠다고. 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진 걸까요? 그 잘생긴 선배는 정말 제 남자친구가 되었고 지금은 제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봉사 동아리에 졸업하고도 꾸준히 봉사를 다니며 항상 어르신들을 챙겼던 남편은 결혼 전에도 알았지만 부모님께도 정말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저와 연애를 할 때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시부모님을 만나러 왕복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다녀오는 건 물론이었고 시부모님의 생신이면 꼭 손수 만든 미역국을 대접해드렸고 대학교 시절엔 알바비를 모아서 부모님 건강검진까지 예약해드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남매 중 막내라 오냐오냐 자라서 버릇없이 클 법도 한데 오히려 남편은 그만큼 부모님께 더 잘하고 저희 부모님도 잘 챙길 줄 아는 흔히 말하는 효자로 컸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화를 불러올지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처음 신혼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이 싸운다던데 생활하는 데에 있던 작은 다툼은 몇 번 있었지만 크게 감정 싸움을 한 적은 없었고 그 흔한 고부 갈등조차 없었습니다. 다정하고 잘 웃는 남편과 다르게 시부모님 두 분 다 말수가 적으시고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은 요즘 말로 쿨한 시부모님들이라 그런지 저희의 결혼 생활에 대해 관여를 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뭔가 요청하신 일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부모님이 아니라 사남매였습니다. 남편은 사남매 중 막내로 큰형 하나 누나 둘이 있는데 큰 아주버님이 사건 사고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큰 아주버님은 학창시절부터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며 싸움을 하는 게 취미였고 그 와중에 친구들도 괴롭히고 물건도 빼앗아서 시부모님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 불려가셨다고 합니다. 조금 가부장적인 성격의 시아버님은 당시만 해도 남자는 원래 학창시절에 싸움도 좀 하고 사고도 치고 하는 거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큰 아주버님의 폭군 같은 성격은 성인이 되어도 나아지질 않았고 술 먹고 싸움이 나기를 여러 차례 결국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이 두어 번 일어나고 나서야 시아버님께서도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도 못하고 이렇다 할 기술 하나 못 배워 앞길이 캄캄한 큰아주버님께 시아버님은 가게를 하나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일거리라도 생기면 어디 가서 사고는 못 치겠지 싶으셨다는데 그 판단이 아주 틀리진 않으셨는지 다행히 그 후로 큰 사고는 친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버릇은 어딜 가지 않았는지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둘째, 셋째 형님이나 아주버님들과 싸우기를 밥 먹듯이 했고 말리는 건 항상 저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큰형님도 큰 아주버님과 명절마다 같이 오시긴 하지만 본인의 남편이 싸우던지 말던지 매번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등한시했습니다. 둘째, 셋째 형님들은 같은 배에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차분하고 얌전하신 분들이라서 큰아주버님께서 먼저 건들지 않는 이상 애초에 상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형님들과 저는 큰 아주버님 험담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맨날 오셔서 저렇게 화만 내시고 불평만 하실 거면 차라리 오지 마시지. 왜 오시나 몰라요. 저 인간 왜 저러겠어. 꿍꿍이가 있으니까 저러지. 꿍꿍이요? 옳게는 모르는구나. 큰오빠는 아버지한테 콩고물이라도 뭐 하나 떨어질까 싶어서 오는 거야. 큰아주버님 가게 잘 되지 않으셔요? 우리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저거 봐. 세연이 가방 낡은 거. 시아버지께서 해주셨다는 큰아주버님의 장어집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장어 도매하시는 지인분께 특별히 부탁해서 원가도 저렴하게 해주고 맛집으로 소문도 나서 손님도 많다고 큰형님이 맨날 자랑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집 주변에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삼이 많이 자라서 신만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옛날부터 가끔 산에 올라가서 삼을 찾아봤는데 상품성 없는 어린 산삼만 몇 번 캐본 게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어렸을 땐 큰 아주버님과 시부모님들 따라서 몇 번 올라가 봤다고 했습니다. 큰 아주버님도 그때 기억이 있으신지 명절에 모이면 가끔 아주버님들과 남편까지 모여서 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가서 삼을 캐는 건 거칠고 아주버님들의 일은 잘 되는지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따위의 질문을 큰 아주버님이 한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 추석에 점심을 먹고 얼마 안 되어서 큰 아주버님께서 아주버님들과 남편을 불렀습니다. 곧 다 같이 산으로 올라갔고 남은 여자들은 귤이나 먹으며 조용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두어 시간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마당이 북적북적하는 걸 보니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온 것 같아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검은 비닐봉지를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뭐 좀 찾았어요? 둘째 형님이 이런 걸 캤는데 한번 봐봐. 누나들도 와서 봐요. 남편의 부름에 형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편은 검은 봉지에서 삼을 하나 꺼냈는데
여지껏 보던 인삼 같은 거랑은 생김새가 좀 달랐습니다. 어때? 이거 산삼 같지? 그러게 좀 누런 게 산삼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소란스러웠는지 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삼을 요리조리 살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삼 맞네. 약방 최씨한테 가져가 봐.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둘째 형님은 이렇게 귀한 걸 어떻게 찾았냐며 둘째 아주버님에게 박수까지 쳐줬습니다. 다 같이 찾다가 발견한 건데 뭐. 요새 아버님 기력이 쇠약해 보이시던데 약방 가서 좀 다려올까요? 그래, 그게 좋겠네. 둘째 아주버님과 형님의 말에 모두가 끄덕였습니다. 시큰둥한 표정에 큰형님만 빼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이 벌컥 열리더니 큰아주버님께서 허둥지둥 들어오셨습니다. 형, 다리 아프다고 해서 먼저 내려왔는데 빨리 왔네? 야이씨, 그렇다고 형을 두고 가냐? 아, 그리고 그거 산삼 아니라니까. 산삼 맞대, 엄마가 그러셨어. 아니라니까. 내가 저 산을 얼마나 다녔는데 산삼이랑 도라지도 구분 못할까봐? 우리 엄마가 노망이 났나. 이게 뭐가 산삼이에요? 냄새부터 다르구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호통을 치는 큰 아주버님의 말에 다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둘째 형님이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산삼 맞고 약방 가서 다려서 아버지 드리기로 했으니까 엉뚱한 소리 그만해. 아, 뭔 소리야. 넌 아버지한테 고작 도라지를 다려드리냐? 하여간 애가 멍청하다니까. 야, 내놔봐. 그 약방 내가 가볼 테니까. 도라지 들고 다려달라고 하면 나 미친놈 취급하겠다, 야. 됐어. 오빠가 왜 가? 내가 갈 거야. 이게 오빠가 말하는데 팍! 내놓으라고. 내가 갈 테니까. 도라지라니까. 무슨. 큰아주버님은 둘째 셋째 형님들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산삼을 거칠게 잡고 검은 봉다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나가버렸고 큰형님도 눈치를 보더니 자기가 같이 가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큰 아주버님이 나가기 전 살짝 큰형님에게 눈치를 주는 것을 본 건 아마 저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나간 지 2시간이 넘었는데도 모습을 드러내기는커녕 연락 한 통이 없는 겁니다.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든 둘째 형님이 큰 아주버님께 전화를 해봤고 예상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큰형님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둘째 형님은 시어머니께 약방 번호를 물어 전화를 했고 약방에서 하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언덕집 송씨 할아버지 댁인데요. 아, 예. 어르신 두 분 다 요즘 통 안 보이시던데 어쩐 일이셔요? 한두 시간 전쯤에 어떤 남자가 산삼 들고 가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1시간쯤 전인가? 그 남자가 이 댁 큰아들이거든요. 가서 뭘 하던가요? 아, 그 댁 큰아들이었어요? 참. 그게 저도 참 당황했는데 검은 봉다리 하나 던지더니 다짜고짜 산삼 맞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산삼이 맞던가요? 네네, 맞더라고요. 그래서 산삼 맞다고 다려드리냐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두 손으로 품에 꼭 감추고 가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네? 그냥 갔다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시고요? 네, 그것까지 저야 모르죠. 안사람으로 보이는 여자분도 같이 오셨던데 같이 막 웃으면서 가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둘째 형님이 그렇게 화가 난 건 처음 봤습니다. 아니, 둘째 형님뿐만 아니라 아주버님들과 셋째 형님, 저희 남편까지도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사실 둘째 셋째 형님네는 생활이 넉넉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십니다. 둘 다 공무원인 둘째 형님네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셋째 형님네 모두 그런 산삼쯤은 마음만 먹으면 몇 번이고 시아버님께 사드릴 수 있지만 큰 아주버님의 못된 심보에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이 소식에 화가 난 사람은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바로 시아버님이셨습니다. 네, 이 자식. 부모 알기를 쥐똥보다 못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지혜비 먹인다고 한 걸 홀랑 가져가?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자식도 장남이라고 가게며 집이며 다 해다 바친 내가 등신이지. 내가 그 자식 때문에 제 명예 못 산다. 남은 사람들은 그 말에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아주버님네의 만행으로 다들 감정이 상하며 추석이 마무리되었고 머지않아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두 분이 젊으셨을 때부터 농사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서울 같은 곳은 시끄럽고 복잡해서 못 사신다며 오래된 시골집에 계속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산도 많고 예전보다 가구수도 많이 줄어들고 밤이 되면 많이 어두워지는 탓에 야밤에 들짐승들이 종종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밤중에 멧돼지 한 마리가 시부모님 댁을 들이받는 일이 생겼고, 오래된 집은 이를 못 이겨서 결국 화장실 벽 한쪽이 날아가고 현관문 옆 큰 창이 다 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은 다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더 큰일이 날까 걱정된 형님들과 남편이 그만 고집 부리시고 서울로 이사 오라고 하셨지만 시부모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은 건축가의 직업을 살려서 아는 지인을 총동원해 시부모님 댁으로 출동했습니다. 시부모님 댁은 옛날 집답게 작은 집 옆으로 마당이라고도 하기에 민망한 흙이 넓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 준비했는지 정교한 설계도를 펼쳤고, 인부들과 그 지인들은 마당 한켠에 새 집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골에 가로등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집과 집 주변, 집에 오는 길을 따라 센서 등을 여러 개 설치했습니다. 출장이 많은 남편을 대신해서 집에서 육아만 하던 저도 오랜만에 전공을 살려 집 내부를 예쁘게 꾸며드렸습니다. 가구들이며 전자제품도 새 걸로 다 바꿔드리고 생활하시기 더 편하고 더 안전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거의 매일같이 시댁을 오가며 공사를 마쳤고, 시부모님께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더 빨리 해드릴 걸 하는 후회도 조금 되었습니다. 새 집을 다 정리하고 저와 남편이 서울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희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니들도 알고 있겠지만 나도 이제 살 날이 많이 안 남은 것 같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느껴 그런 걸. 이제 내 평생 모은 돈들 니들한테 주고 가야 할 텐데, 내 항상 장남인 주성이가 우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얼마 전에 그 녀석 하는 짓거리 보고 내가 다시 생각이 되더구나. 내가 죽고 주성이한테 유산이 다 가면 혼자 남은 네 애미는 어쩌겠어. 그 녀석이 한번 찾아올 놈도 아니고. 그래서 내 이 유산 다 호성이 네가 가져가라. 이게 전부야. 너라면 내가 죽어도 저 옆에 내 잘 챙길 거고 걱정 하나 없을 것 같다. 시아버님은 말을 마치고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정말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나 머뭇거리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늦었다고 얼른 가라며 저희를 떠밀었습니다. 저희는 얼떨결에 아버님이 주신 통장을 들고 오게 되었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둘째 형님네와 셋째 형님네에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사남매 똑같이 나눠 가지려고 했는데 두 분 다 의외의 반응이셨습니다. 아빠가 막내를 다 주신 건데 그걸 왜 나눠? 너희 다 써. 지금까지 호성이랑 올케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나는 한 푼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들 해. 그거 넷이 나누면 얼마나 된다고 나눠?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번에 집도 새로 해드린다고 고생 많이 했다며. 그 보상이라 생각하고 받아 그냥.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저희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제 차 보내드린다고 했지만 두 분 다 완강하게 거절하셔서 그냥 이 돈은 시어머니의 노후를 위해서 쓰고 감사히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이 지나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마침 애들 방학을 맞이해서 시댁에 내려가던 저희가 상황을 빨리 알게 되었고 서둘러 장례식장을 잡았습니다. 둘째 형님네와 셋째 형님네가 차례대로 오셨고, 그날 자정을 넘기고서야 큰 아주버님이 오셨습니다. 하필 바쁜 날 이게 뭐야 이게. 하여간 아버지는 죽어서까지 귀찮게 하네. 큰 아주버님의 말 한마디에 안 그래도 차가운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둘째 형님이 뭐라 한마디 하려는 걸 셋째 형님이 그냥 무시하자며 말렸습니다. 큰 형님은 일손을 거들긴커녕 오자마자 상 하나 차지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큰 아주버님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유산은 어디 있대요? 뭐? 오빠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그게 할 소리야? 그럼 못할 것 또 뭔데? 내가 뭐 하자고 이 먼 시골까지 명절마다 왔다 갔다 했겠냐? 그나마 아버지는 장난 말이라면 끔뻑 하시니까 붙어 있었던 거지.
진짜 쓰레기다. 이게 오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오빠도 그런 쓰레기 같은 말 하는데 나라도 못할 건 또 뭐가 있어? 돈만 밝히는 이 쓰레기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이년이 진짜. 큰아주버님이 둘째 형님을 향해 손을 높이 올리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큰아주버님을 밀치셨습니다. 나이 7순이 넘으신 어머니가 건장한 체격의 아주버님을 밀었으니 큰아주버님이 뒤로 몇 발짝 물러나는 정도였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은 처음인지라 모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계셨습니다. 그만 좀 해, 이거사. 아, 엄마, 저게 오빠한테 바락바락 대드니까 그런 거죠. 못한 말 했니? 쓰레기한테 쓰레기라고 하는 거 보니 말만 잘하는구만, 뭘. 아씨, 엄마까지. 아, 됐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나 주세요. 그거 받고 갈라니까. 다시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더러운 집구석. 너한테 줄 유산이 어딨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호성이한테 다 줬으니까 꿈도 꾸지 마. 뭐? 호성이? 그게 무슨 말이야? 큰아주버님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을 하더니 곧 눈에 불을 켜고 남편과 형님들을 차례대로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곤란한 듯 진땀을 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용을 전해들은 큰아주버님은 아주 노발대발 있는 화 없는 화를 다 냈습니다. 야, 이것들이 아주 단체로 정신이 나갔나? 우리 아버지가 놔주려고 모은 돈을 왜 니들 맘대로 결정해? 이 자식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얘가 왜 다 가져가냐고? 오빠, 말은 똑바로 해. 그게 왜 오빠를 주려고 모으신 돈이야? 호성이가 한 게 뭐 있냐고? 이번에 새집 지어드린 거 안 가봤지? 막내가 우리 대신 엄마 아빠 챙겨드리고 보살펴드린 건 생각 안 해? 그런 오빠는 한 게 뭐가 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 난 장남이잖아. 니들보다 먼저 태어났잖아. 그럼 된 거지. 뭘 더 바래? 야, 너 돈 당장 내놔. 1원도 빠짐없이 다 가져와. 호성아, 절대 주지 마. 오빠 말 절대 듣지 마. 형, 나도 우리 넷이 똑같이 다 나눌 생각이었는데 누나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형이랑 둘이서라도 나눌까 잠깐 생각했어. 근데 형 지금 태도를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실 것 같아. 이 돈 엄마 노후 위에 쓸 거고 형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으니까 그만 가. 어떻게 아버지 장례식장에서까지 이래? 뭐 이 새끼가? 큰아주버님이 남편의 멱살을 잡았고 장례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분에 못 이겨 얼굴이 뻘개져서는 남편을 죽일 듯이 잡았고 다른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은 이를 말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선 시어머니께서 계속 울고만 계셨습니다. 결국 큰아주버님네는 끝까지 씩씩거리며 장례식장에 온 지 1시간 만에 돌아갔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전보다 자주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가고 아니면 혼자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큰형님께서 가끔 시댁에 오시곤 했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는데 가끔씩 제가 시댁에 가면 큰형님 혼자 오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제가 시댁에 가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매번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했을 때쯤 그날은 제가 갔는데도 큰형님이 여유롭게 시어머니 과일을 깎아드리고 있더군요. 그때 갑자기 시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코빼기도 안 비추던 큰아주버님께서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야, 이년아, 당장 나와! 큰아주버님은 큰형님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다짜고짜 머리 끄댕이를 잡고 마구 때렸습니다. 큰형님은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지 대신 지엄이 챙기는 마누라한테 뭐하는 짓이여?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셔서 둘을 떼어놓으려 애를 쓰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거드는데 큰아주버님은 멈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고 지랄이야? 지 서방은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는데 어딜 와? 네가 쫓겨나긴 뭘 쫓겨나 이 자식아. 돈 나올 구멍 없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여? 시어머니는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지르셨고 큰아주버님은 결국 큰형님을 끌고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급히 둘째 형님께 전화를 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형님은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미친 것들 이라며 욕을 하셨습니다.
옳게. 그거 다 쇼야. 그 미친 것들이 연극하는 거야 지금. 네? 쇼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둘째 형님의 말은 이랬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로 큰아주버님이 둘째 아주버님을 가끔 불러내서 술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받아주다가 술을 사들고 집에까지 찾아오니 하는 수 없이 상대해줬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유산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혼자선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둘째 아주버님을 꼬드겨서 제 편을 만들고 유산을 나누자고 주장하려고 한 모양이었겠죠. 그런데 엊그제는 술을 마시다가 혼자 잔뜩 취하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큰형님이 한 번씩 시어머니께 가서 챙겨주는 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넘어온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막내네가 가진 돈 시어머니한테 쓰기로 했으니까 자기네가 어머니 통해서 그 돈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답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시어머니를 챙겨주다 큰아주버님이 큰형님에게 욕하고 때리는 모습을 보이면 시어머니께서 마음이 약해져서 막내한테 돈 좀 달라고 하고 자신을 주지 않겠냐며 막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부모님을 이용해서 그런 잔인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우리 시어머니는 이미 이런 꿍꿍이를 알고 계셨던 건지 단돈 1원도 내어주지 않으셨고 큰형님은 그 후로 한두 번 더 찾아오시더니 낌새를 눈치챘는지 지금은 연락 한 통도 없습니다. 형님들께 들어보니 하던 장어집은 망한 지 오래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다가 못 갚아서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곧 이 상황을 알게 되겠지만 아버지가 힘들게 해주신 가게까지 말아먹었냐며 조금 남아있던 아량도 모두 없어진 모양입니다. 지금은 둘째 형님, 셋째 형님네와 함께 시어머니 잘 보살피고 있고 큰아주버님네는 입 밖에 꺼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고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